안녕하세요. 안유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 엔터회사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성공한 엔터회사의 하이브와 그 산하 자회사 어도우죠. 거기 대표 민희진 대표와의 많은 지금 뭐 경영권 찬탈이라든가 혹은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뉴스나 모든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엔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았냐? 사실은 저는 이 하이브를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이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가 그 SM이나 YG나 이런 회사들하고 달리 이 회사 구조가 플랫폼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라고 합시다. 지수 회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산하에 전문 이 음반 제작하는 회사만 19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도우고 뭐 소스뮤직이라든가 뭐 그렇죠. BTS가 있는 그 빅히트 회사라든가 이런 거 다 그 산하 19개 회사 중에 하나고, 전체 계열사는 만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음악을 제작하는 회사가 한 19개가 있는데, 결국은 하이브는 왜 어떤 플랫폼 개념이고 브랜드 개념이고, 밑에 19개 이런 음반 제작 회사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혁신에 맞게, 각자의 컨셉에 맞게 자기네 소속 가수들을 키워내고 글로벌 진출시키고, 그것으로 또 음반 수익을 얻고 브랜드 수익을 얻고 IP 수익을 얻으면서 전체 자회사도 크고 성공하고, 또 거기에 투자 하이브도 성공하는 이런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SM이나 YG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센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SM이나 소녀시대 소녀 제작팀, 시내 제작팀이 있고 FX 제작팀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처별로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독립된 회사들을 혹은 하이브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어떤 영리의 제작 회사를 또 투자해서 인수해 올 수도 있잖아요. 끝없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엔터 산업의 미래, 혹은 제가 이 더 플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잘 조용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렵고 더럽고 힘든 거는 다 기계 로봇 혹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옛날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했던 작업도 다 기계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서안에 가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면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다 기계 로봇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주로 공장이 많은 광동이라든가 저기 선전, 심천 공장 한번 가서 방문하면 요즘에 다 스마트 공장이라 하거든요. 다 기계 로봇만 있어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잘 안 보여요.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관리자만 뭐 한두 명씩 있고 다 로봇이 대체해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면 이제 우리는 운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의 많은 업무도 이제는 챗GPT가 나오고 지금 AI가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다 저는 자동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PC, 이제 올해 가을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이제는 중국의 레노바 컴퓨터 제작사죠. 이런 데서는 이제 다 AI PC를 내놓잖아요. AI PC. 그러면 이제는 PC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말만 하면, 옛날에는 윈도우 95, 뭐 윈도우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2020 뭐. 그게 우리가 메뉴를 클릭하잖아요. 보통 마우스로 메뉴를 클릭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내 PC한테 내 비서를 명령하듯이 명령하면 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직업이 AI에 대체가 안 되냐 이러면 창조적인 것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 예술 분야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국의 K-팝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쉽게 말하면 엔터를 공장화한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조업을. 음악을 메이드 인 코리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뭐 조용필 뭐 이런 위대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불후의 명곡을 써서 우리는 그걸 수십 년이 지나도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그 지금도 들어도 와, 그 앞에 그 독백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감동이잖아요. 가끔 들어요. 힘들 때면.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과거에 있는 어떤 천재성, 그 가수의 천재성이 발휘가 돼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위대한 음악을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서태지와 아이돌 이후부터 한국 케이팝 문화가 열리잖아요. YG가 제가 알기로 서태지와 아이돌 멤버라고 그 모델을 갖고, 아이돌이라는 게 뭐냐면 재능이 아주 뛰어날지는 몰라. 안 뛰어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특장점이 있어요. 뭐 특히 예쁘게 생겼거나, 특히 핸섬하거나, 혹은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는 못해도, 혹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 구성 특징을 갖고 있는 멤버들을 모아서 제작사가 생각하는 콘셉트를 넣어서 아이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장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가수를 찍어내는 거예요. 메이드 인 가수. 이게 K-팝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K-팝 문화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전 세계 문화 시장에도 엄청난 신선한 충격을 줬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BTS 같은 이런 유명한 보이그룹, 걸그룹 포함해서 이렇게 K-팝이 전 세계 시장을 인기가 퍼지면서 프랑스는 대학들에서 한국어 학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K-팝이 가장 세계화가 된 거예요. 자기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세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사실 보통 영어를 하고 영어 잘하고 이러면 국제화됐다고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학교에서 대학들에서 대학원 다 영어 강의하고 이러면 글로벌화가 됐대요. 그 대학이 국제화가 됐대요. 천만에요. 가장 글로벌화하고 가장 국제화된 거는 가장 민족적인 겁니다. 그래서 K-팝은 한국어로 부르고 한국어로 다 춤추고, 한국 제작사가 한국 프로듀서가 만들어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이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딱 찍어내서 콘셉트를 딱 입혀서 세계로 나갔는데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막 프랑스나 대학에서 한국어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세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준 거죠. 한국을 알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정말 K-팝 아이돌 가수들은 가장 애국자인 거죠. 세계를 알리는데, 한국을 알리는 데서 엄청난 가장 큰 공헌을 했죠. 근데 모든 일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하나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 볼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 K-팝 시장이 엄청 커왔고, 드디어 하이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SM이나 YG라든가 JYP 이 회사들이 1세대 K-팝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면, 하이브는 이런 멀티 레벨 개념으로 사실은 또 새로운 플랫폼 모델로 빌보드 차트에 가장 성공한,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 1위 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까지 갖춘 이런 업그레이드된 K-팝의 2.0 시대를, 사실은 서태지 아이돌부터 하면은 3.0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뭐 4.0 시대, 우리가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K-팝 시대를 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항상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와 민희지 대표 간의 이런
논쟁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보면서 저는 누구 편에 서서 누가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법이 알아서 판단해 줄 거예요. 또 법에서 판결한 게 맞다란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답은 법원에서 내줄 거예요.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관심 가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저는 경제를 연구하잖아요. 주식시장 연구하고 금융시장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미래 산업의 발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경제를 연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첫째, 요즘에 이 사건 터지면서 멀티 레벨 형태의 이런 지배 구조가, 이런 형태가 옛날에 SM이나 YG 혹은 GIP처럼 회사 내에서 부서로 하는 것보다 원래는 다 박수 치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터지는 걸 보고 이게 결국은 이 모델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뜻이 얘기하는 혹은 평가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앞에서 서두를 길게 뗐으면 미래는 아까 제조업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일만 남아요. 근데 이렇게 SM 안에서 부처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활동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라는 거는 다 소속 가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거기 다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가는 구조예요. 그죠? 이거는 미래 세대에는 안 맞아요. 미래 흐름에는 제가 더 플로에서 시대적 흐름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쭉 정리한 것처럼 미래 흐름은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나 안유하 기업이에요. 개인이 이쿠어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데이터로 혹은 나라는 어떤 IP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걸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하냐 아니면 그냥 개인이 하냐. 요즘에 젊은 애들 이제 회사에 어느 취직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 이 회사 거도 해주고 저기 회사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어느 회 소속 안 되려고 하잖아요. 멀티 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 옛날 우리 부모 세대처럼 취직해서 죽을 때까지 그 회사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 멀티 잡을 갔잖아요. 멀티 잡을.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요. 앞으로 더 갈 거라고요. 대부분 다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먹고 살 일은 제가 늘 메타버스라고 표현하지만 배달의 민족처럼 이런 플랫폼 하고 음악, 예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 작가, 창작, 이런 것들만 남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하나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성을 봤을 때 하나의 회사에 이런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놓고 월급 주면서 하는 구조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 혹은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은 정말 유사합니다. 중국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대국과 가장 자본주의 대국이 있잖아요.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사회가 돌아가는 정말 같아요.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어쩌면 미국이 와, 쟤네 우리하고 똑같아서 막 때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져서, 그죠? 우리처럼 이런 생각하고 있겠네? 쟤네는 죽여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가장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면에서 정말 같다. 근데 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국에 왔더니 두 나라가 다 아시아권이었고 유교 문화인데 정말 달라요. 두 나라 생각이나 모든 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예를 들면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계열사 사장들이 대부분 월급 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월급 사장.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죠. 밑에 팀장도 스톡 옵션을 가져요. 팀장도 스톡 옵션을 주식을 가져요. 직원들 화웨이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화웨이는 다 직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중국처럼 스톡 옵션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공헌이 많은 사람한테 확실하게 줘요. 거기에 맞는
노력에 맞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근데 한국은 계열사 사장들이 대부분 다 월급 사장이에요. 월급 사장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업을 새로 런칭했을 때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혹시나 실패하면은 대표로서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위에로부터 뭐 회사로부터 이 계열사 사장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죠. 평가에서 낮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열사 월급 사장이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결국 뭔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주면 남이 해본 적 있어? 해본 거 갖고 와라. 누가 해본 성공 경험 있어? 그러면 내가 해. 이런 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라는 게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혁신. First taker, 1등이 모든 거 가져간다. 앞에 누구도 안 걸어본 길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누가 걸어간 길을 해봤어요? 자기 거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 누구도 안 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혁신인데 혁신을 하겠다면서 성공 경험 갖고 오라면 무슨 혁신이에요? 말이 안 맞지. 근데 월급 사장으로서는 혁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실패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하나 안 하나 나는 월급이 똑같은데 왜 하겠어요? 왜 그걸 리스크 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M이나 이런 전통 개파 회사들이 안에 붙여져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발생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다. 근데 하이브처럼 멀티 레벨로 가면은 독립 회사들이잖아요. 또 쟤네끼리 경쟁하잖아요. 이러면 삼성전자, LG전자 막 경쟁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쟤네끼리 막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엄청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 딱 터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민 대표 측에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2시간 넘어 했잖아요. 그래서 다 봤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그쪽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이브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뭐 둘 다 책임이 있다면 딱 각자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확실한 거는 이 일이 왜 터졌냐? 이익에 대한 분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실은 웃기는 얘기고요. 경영권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 갖고 있죠. 근데 투자자는 80% 주주는 하이브니까 하이브는 당연히 대주주로서 영향 뭐 어떤 의사를 주고 이사회에서 의사권이 있고 이런 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실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 됐으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뉴진스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막 몇천억씩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게 누구도 어려울 때 같이 파트너로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하지만 진짜 돈이 많이 생기면 형제도 가족도 친구도 이 회사 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어떤 인간성입니다. 누구 나보다 좋다고가 아니라 돈이 많이 생기면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와 미니지 대표와의 이 갈등은 표면에 보여지는 이런 게 핵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임이니 뭐 개인과 찬탈이 이게 본질이 아니고 결국은 이익관계를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였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다 투자를 한 거는 하이브였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한 게 누구냐? 하이브죠. 만약에 뉴진스가 안 됐으면 그 소지를 온건이 하이브가 지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 한 거는 하이브입니다. 미니지 대표는 연봉을 제가 보기로 5억으로 가져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뉴진스가 실패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5억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한 거는 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이제부터는 분배를 서로가 만족되게 가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작성했던 이런 조건들이 탁 성공하니까 이 어도 입장에서 미니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공헌이 굉장히 컸는데 나 쪽에 온 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게 배분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보면은 하이브 대표 박지원 그분이 뭐가 한 게 있어서 10억을 가져가라 인센티브로. 근데 나한테는 20억 주냐. 누가 보면은 돈을 막 엄청 몇천억씩 번 거는 1,1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니진 대표인데 아니 박지원 대표하고 인센티브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누구나 거기서부터 뭐 그 전에 쌓인 게 많아요. 기자회견 보면 여러 가지 뭐 대비를
그쪽을 먼저 하게 했다. 뉴진스를 데뷔를 후게 하고 어째 좀 소홀히 하는 좀 홀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거는 시시비비 떠나서 결국은 거기서 오는 이 민희지 대표 보기 내 공로가 제일 컸는데 자 지금 와서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다시 분배하자. 그래서 후에 분배해서 원래는 100%에서 18%, 20% 거기서 18% 민지 대표 준 거잖아요. 스톱쇼. 그리고 2% 직원들을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온 거잖아. 조정을 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근데 올해 와서 주주가 계약서를 지금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다시 하기로 된 거잖아요. 13배에서 30배 올려달라. 뭐 이런 조건이 더 그리고 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자기가 공로 크니까 좀 더 유리하게 하려던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결론은 이게 박앤 파워를 내가 공로 더 크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 되고 돈도 내가 더 가져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슈는 앞으로 한국 엔터 산업이 커지려면 앞으로 케이팝 산업이 계속 잘 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멀티 레벨 구조든 SM이나 YG처럼 안에 부서로 있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멀티 레벨 구조가 맞아요. 그죠? 근데 멀티랩 구조가 맞아요. 멀티랩 구조. 근데 뭐 그거 시대에서 방해를 받을 때 맞는데 근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계열사나 예를 든 것처럼 이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한 분배 체계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 케밥 산업이 더 커지고 더 흥행하고 더 세계적인 게 되고 한국 인턴 산업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자본을 대서 리스크 테이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19개 계열사 사장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민대표 같은 분들이 민대표 1, 민대표 2, 19개 민대표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 성공했을 때 이 하이브 모회사와 이 19개 계열사의 성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거버넌스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미래 한국 인터산업 개파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스크 테이킹한 자본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걸 성공시킨 우리가 실제 여기까지 더 쉽게 예를 들면 지휘자 있잖아요. 지휘자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 그 악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원들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보면은 지휘자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단원이 악단장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기면 지휘자는 사실은 지휘자는 민대표죠. 지휘자. 근데 이 민대표가 지휘를 잘하려면 혼자 못해요. 밑에 단원들이 따라줘요. 그게 단원이 뉴진스 여자애들 멤버들 수도 있고 하이브가 뭐 회사라서 거기 지원하는 많은 플랫폼 시스템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이브가 지원한 시스템 지원. 거기 뭐 작사, 작곡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단원으로서 거기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휘자는 프로듀서로서 민희진 대표가 지휘를 해서 뉴진스라는 빌보드 차트 1위 가수가 나온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 성과를 누구한테 크게 봐야 되냐. 근데 우리가 오케스트라 비교하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누구냐면 보통은 이게 뭐 꼭 산업이 같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이트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지휘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필하모닉의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지휘자에 되게 재밌게 정말 엄청 시선을 끄는 지휘 방식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냐면 300만 불 이상 갖고 갑니다. 원화로 한 36억 원을 갖고 가요. 세계 최고 연봉 지휘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지휘자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가? 지휘자가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아니죠. 100명의 단원들을 어떤 스토리에 맞게 조율을 잘해서 이게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매력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조율 능력과 표현 능력, 리더십과 평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이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민희진 대표가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수들, 단원들, 거기 또 작사, 작곡가들. 제가 알기로는 한국 힙합 작사, 작곡가들이 특히 미국 진출하는 빌보드 차트 들어가는 미국 사람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서양 작사, 작곡가들, 뭐 팬당 뭐 2천만 원 이상 준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케이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케이팝 브랜드로 하니까 미국에서 1등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지금 핵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를 봤을 때는 이 민 대표가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얼마 많이 가져가야 되냐? 이게 여기겠죠. 지금 이 악당장이 사례를 들면은 단장이 지금 300만 불 제일 많이 갖고 가고 단원들은 우리 원화로만 하면 한 2억 많으면 5억 이렇게 가져가요. 차이가 크죠. 2억, 5억 단원들. 그리고 악단장은 한 5억에서 8억 이렇게 가져가요. 이게 지금 분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지휘자로서 민 대표가 많은 옵션들이 뭐 많은 부분 가져가게 하고 또 단원들 그리고 작사 작곡가들 그리고 하이브가 또 시스템으로 뭐 브랜드 뭐 이런 거 해서 합리적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그게 이번에 13배냐 뭐 30배수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고민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구조가 따라줘야 앞으로 멀티랩의 이 개념이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가 되면 각자의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뉴진스 1, 2, 3, BTS 1, 2 계속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K-팝 산업이 더 커지고 엔터가 더 커질 거다. 두 번째, 그러면 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님과 이 민희진 대표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게 나와요. 기자회견에서 보면. 또 실제 하이브가 내보낸 많은 이 언론이 내보낸 문서를 봐도 확실히 그 모순이 있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하나는 주주 이사회 의장이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급이 더 높잖아요. 대주주니까 그냥 리스테이킹 했으니까 그냥 방시경님과 민희진 대표님이 이견 충돌이 있을 때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앞에는 제가 돈 문제를 얘기해 줬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두 번째, 누가 결국은 이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에 있어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버넌스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 과정들을 딱 보면은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방시혁 그 의장님은 아마 회사니까 거기 다 소속 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그룹들이. 그러면 형평성과 균형성과 회사 하이브의 전체적인 전략에 맞춰서 네가 먼저 해. 거기 뭐 개인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뽑아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건 우리가 논쟁하지 맙시다. 저는 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조금 먼저 데뷔하고 얘네는 두 번째 가는 게 좀 합리적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희지 대표 보기에는 분명히 네가 왔을 때 나한테 이런 조건을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분명히 우리가 첫 여자 BTS로 제일 먼저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또 와서 말이 달라지고 어찌고 하면서 서로 신뢰 잃고 싸우고 어찌고 하면 이런 일이 온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어디냐면 거버넌스예요.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결국은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이브라는 이게 플랫폼 기업이 의사결정권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이브가 주도 의사결정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창작에 있어서나 혹은 여러 가지 이 프로듀서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때 하이브가 의사결정권을 왜냐면 대주주니까 의사결정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민희지 대표는 그냥 계열사 사장에 불과한 거죠. 지휘자 되기 힘들죠. 지휘자 되기. 왜? 실제 의사결정권은 위에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휘자라는 건 모든 상황에 맞춰서 조율성 있게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지휘가 깨지겠죠. 이 민희진 대표의 개성이 안 나오겠죠. 그냥 위에 게 막 간섭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9개가 형태만 자회사를 뗐지 결국은 SM이나 YG하고 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부서로 있냐 자회사로 있냐. 아까 제가 앞에서 개별 기업들이 계열사 사장들이 그냥 월급 사장 있는 거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 사장들이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은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술이잖아요. 이건 엔터잖아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창작의 핵심인 산업이잖아요. 이거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창작이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지휘자들이 창작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게 이 산업의 생명인데 만약에 대주주라는 의미로 어떤 모든 의사결정에 19개 의사결정 참여해서 너는 이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앞으로 이 산업이 잘 가려면 특히 멀티랩 개념이 잘 가려면 주주는 철저하게 주주로 남고 뭐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19개 이 민대표 1, 민대표 2 수많은 민대표들이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듯 이게 지휘자잖아요. 상황에 맞게 그때 막 주문이 경쟁시키고 각자의 역할에 각자가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사회에서 자기 모든 천재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하이브는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자회사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음대로 막 경쟁하고 서로 하게 했는데 쟤는 안 돼. 실패인 거예요. 쟤는 투자 실패. 근데 뉴진스 나왔어. 그럼 성공인 거예요. 그럼 또 BTS 또 다른 더 대단한 BTS. 그러니까 그 중에 100개를 투자했는데 2개만 성공해도 하이브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이브 투자자들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 산업은 창작 산업이라는 게 본질이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정확해야 된다. 주주는 주주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티브대로 이렇게 가는 게 미래의 플랫폼대로 남는 게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규모를 봤어요. 앞으로 이게 음반 시장 규모를 봤더니 제일 큰 거 2022년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1위입니다. 일본이 2위고요. 3위가 영국, 4위가 독일, 5위가 중국입니다. 6위가 프랑스고요. 7위가 한국입니다. 8위가 캐나다, 9위 브라질, 10위 호주고요. 제가 구체적 액수를 찾아봤더니 제일 최근 데이터가 2017년인데 쉽게 말하면 1위 미국 시장이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 8조 시장이 되는 거고 한국은 6위로서 2017년 데이터로 4억 달러 더 넘습니다. 5억으로 합시다. 차이가 거의 10배 넘어요. 미국 시장과 한국이 미국 시장의 10분의 1입니다. 일본 시장의 7분의 1이고요. 독일 시장의 6분의 1. 그렇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커피 시장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한국이. 그처럼 엔터 산업이 소질이 또 있고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창작성은 좀 더 이렇게 막 가수들을 기계 찍어내듯이 아이돌 찍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 찍어내는 아이돌에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 넣어야 돼요. 더 핵심을 넣어야 되고 더 창조를 넣어야 되고 더 매력을 넣어야 되고 더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이러려면 결국은 멀티랩 구조가 맞고 거기서 이 지휘자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조금 욕심을 버리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아래 그 지휘자들은 자기 능력밖에 지휘를 하기가 충분한 보상을 가져가도록 하면서 이래야 전체 산업이 크고 한국이 크고 더 획기적인 게 나오고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터 산업, 엔터 주식들도 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죽어요. 대한민국 힙합도 죽고 한국의 엔터 산업도 죽어요. 한국은 모든 산업이 무조건 세계로 나가줘야 됩니다. 모든 산업이 엔터도 세계로 나가야 힙합이 왜 대단하냐? BTS가 왜 대단, 하이브가 왜 대단하냐? 해외 애들이 돈을 번 거잖아. 미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거, 세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잘 돼야죠 앞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